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 237%, 망해가는 이유와 곧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가 채무와 국가 부채, 국가 재정 건전성 등에 대해서 약 15회차를 방송하면서 문정부 들어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서 큰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댓글을 다신 분들 중에서 일본과 미국의 국가 부채는 각각 237%, 109%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데 무슨 이야기 하느냐고 질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일본 국가 부채의 증가 요인과 일본이 국가 부도 내지 망해가는 이유와 그렇지만은 곧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발표한 IMF의 재정 모니터에 따른다면은 2019년 기준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은 GDP 대비 237.4%이고 베네수엘라가 232.8%, 그리스가 179.2%, 이탈리아가 134.8%, 포르투갈 117.7%, 싱가포르 111.8%, 미국 109.0%, 프랑스 98.5%, 스페인 95.5%, 영국 85.4%인 반면에 독일 59.8%, 중국 54.4%는 재정 상황이 건전해서 상대적으로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재정 지출에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국가 부채가 크게 낮은 국가는 에스토니아 8.4%, 쿠웨이트 11.6%, 러시아 14.0%, 카자흐스탄 20.2%, 사우디아라비아 22.8%, 칠레 27.9%, 뉴질랜드 30.2%, 덴마크 30.3%, 스웨덴 34.8% 등으로 낮았습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는 일본의 국가 부채 비율이 세계 최고로 높다고 해서 곧 국가가 부도 나거나 망하는 것 같이 설명하는 방송도 있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늘어난 빚은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은 대부분의 선진국들의 경험입니다.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73%에서 약 110%로 올라갔고 위기가 지난 후에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시작된 복지 지출을 회수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데다 고령화로 노인 관련 지출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빚이 빚을 불러 눈덩이처럼 부푼다는 부채 체정의 법칙이 있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국가 부채 비율이 40%대였지만은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불황을 오로지 국민 세금 투입으로만 대응하는 정책 실패를 범하면서 국가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경제 체질을 바꾸는 구조개혁 대신에 수요도 없는 곳에 도로와 철도를 짓고 토건 사업을 벌였으면 전 국민에게 상품권을 나눠주는 일까지 벌였습니다. 일본의 부채 비율은 불과 5년 만에 40%에서 100%대로 올라갔고 다시 12년 만에 200%로 늘어났습니다. 경제는 살리지 못하고 빚만 증가하여 세계 최고의 고부채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도 1980년 60%가 안 되던 부채 비율이 2배로 늘어나는데 14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독일은 예외로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며 82%까지 높아졌던 부채 비율을 정부가 긴축 정책을 취하면서 60% 수준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는 원칙을 엄격하게 지킨 결과입니다. 독일이 부채 축소가 가능했던 것은 국민이 방만한 재정 지출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서 포퓰리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나 이탈리아, 그리스처럼 재정 건전성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없는 나라는 국가 부채가 2배, 3배로 불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문 정부가 늘어놓는 복지비 지출은 다음 정부가 어떤 정부가 들어서도 줄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본의 국가 부채 증가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본은 부동산과 주식의 버블이 붕괴되기 직전인 1989년에 GDP 대비 국가 부채는 14.4%로 매우 안정적이고 건전한 국가였습니다. 저축률은 1985년에 24%로 세계 최고 수준이었으며 한국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높은 국민 저축률을 자랑했습니다. 당시 일본과 한국은 레버리지 효과를 통해서 부동산, 건축, 금융 등의 경기가 더욱더 호황을 맞으면서 개인 저축률은 높았고 정부의 부채는 거의 없었습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차입을 의미하며 빚을 지렛대로 삼아서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투자로 경기 호황일 때 효과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일본은 1989년까지 가계와 기업 은행에서 주로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장기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레버리지는 1989년에 세계 대공황처럼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한 부동산과 건축 불황 등 복합 불황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992년에는 버블 경제의 붕괴로 인해서 저축률이 2.9%로 급격히 하락했고 일본 국내 은행은 더 이상 국가 부채에 대한 상한 연기에 부응할 수 없게 될 정도로 경제가 쇠퇴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로 추락하게 되었고 경제 주축인 가계와 기업은 적극적인 디레버리지에 몰입했습니다. 기업은 차입금을 상환하며 부채를 축소하고 은행은 대출을 축소 해소했으며 자본시장에서는 외국 자본이 급격히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디레버리지는 자산 외환 가치의 급락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 간의 자금을 빌려주지 않는 신용 경색과 실질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 부담을 증가시켜서 디플레이션과 부채 증가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디레버리지는 레버리지의 반대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디레버리지는 경기 불황에서 자산 가치가 폭락하고 높아진 금리와 낮은 투자 수익률을 보일 때는 부채를 축소하는 방법으로 자산 매각, 대출금 상환, 투자 소비 축소 등의 과정을 말합니다. 차입금 상환을 위한 자산 매각, 소비 축소 및 투자 축소는 경기를 더욱더 악화시켰기 때문에 정부는 민간 소비와 투자 감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재정 투용자 등을 통한 경기 활성화 노력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서 국가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1998년에서 2006년 8년간 디레버리지 효과는 민간 부문 신용 부족분을 공공 부문이 커버하면서 국가 부채로 이어졌습니다. 디레버리지 효과로 인해서 공공 부문 신용이 1998년 133조 엔에서 2006년에는 266조 엔으로 팽창하여 134조 엔이 증대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성장과 저물가, 앵고의 악순환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고 2013년 3월부터 이른바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경제정책 패키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잃어버린 20년을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과 금융 규제 정책으로 돈의 흐름을 빠르고 충분히 하여 실체적 경제 상황을 호전시키겠다는 복합불황 타개의 정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베노믹스는 양적 완화로 엔화를 많이 풀어서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고 경제를 성장시켜 보자는 정책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아베노믹스가 경제 호황을 장담기 어렵고 오히려 국가 부채를 증대시켰다고 평가하기도 하지만 일부 통계 지표는 긍정적으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레버리지로 호황을 통해서 G2로의 진입 경험과 디레버리지로 국가 부채를 세계 최고로 끌어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최후 수단인 리레버리지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리레버리지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가계와 기업, 은행의 채무, 불량 채권 등의 상환기간 연장과 재연장, 지불 유예, 만기 연장을 통해서 다시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거나 신용을 보강하면서 부실을 메워주는 재무적 금융 조치를 의미합니다. 즉 현재 아베 정부는 2012년부터 장기 저성장과 경기 침체를 타개하고자 하였던 디레버리지 효과가 미미하고 국가 부채만이 증가하자 경기 진작을 위해서 더욱더 강한 재무적 재정 투영자 정책으로 리레버리지 정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베노믹스 실시로부터 8년 가까이 시간이 흐른 지금 일본 경제가 회복기에 접어들었다는 평가와 오히려 더 큰 경제 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는 엇갈린 평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대체로 기업의 실적 개선, 고용 지표의 호전, 해외 순자산의 증가 등을 긍정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후자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생산성의 하락, 정부 부채의 증가 등을 부정적으로 해석한 결과입니다. 결국 일본은 다양한 경제 비경제적 제도 경제적인 요인으로 만성적 재정 적자를 초래했고, 이것은 국가 부채가 증대되는 원인으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본의 국가 부채 원인은 크게 재정, 금융, 조세 정책 등으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버블 붕괴 후 대규모 재정 지출을 집행하지 않을 경우 GDP가 1992년 버블 직전에 대비해서 50%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는 위기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또한 중앙은행의 통화 확대 정책은 재정 부채를 더욱 늘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만 당시 일본은행의 통화 확대는 오히려 물가 상승을 유도하지 못하고 디플레와 금융 부채만 증가시켰습니다. 끝으로 1997년 소비세 인상으로 재정 건전화를 시도했으나 소비 전략으로 인한 실질 수요의 감소는 국가 부채는 더욱 증가하여 오히려 조세 정책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본의 소비세는 1989년 4월 1일 3%로 처음 도입된 이래 1997년 4월 1일 5%, 2014년 4월 1일 8%로 올랐고 2019년 10월 1일 10%로 인상되었습니다. 복합 불황에 대한 일본의 정책은 저축이 늘면 소비가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생산설비 축소로 내수 진작이 어렵게 되어 대불황 또는 대공황이 발생한다는 케인즈의 전략의 역설 이론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정부는 확장적 재정 정책과 금융 정책을 사용했고, 이를 통해 국가 부채가 오늘날처럼 최악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일본 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즉 2020년 4월에서 내년 2021년 3월까지 일반 회계 세출 예산안은 102조 6,580억 엔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는 2019년 본 예산보다 1조 2,009억 엔이 늘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본 예산이 2년 연속 100조 엔을 넘긴 가운데 재정 건전성 확보는 어려워진다고
일본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2020년 말에 중앙 및 지방 정부를 합한 장기 채무 잔액이 1125조에 달해 국내 총생산 즉 GDP의 약 2배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2025년도에 기초재정 수지를 흑자로 전환한다는 일본 정부의 목표는 경제 성장률을 높게 전제하더라도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재정 부담 증가 원인으로는 고령화와 교육, 보육, 무상화에 따른 사회보장 비용의 확대가 꼽힙니다. 사회보장비는 세출 예산안의 34.9%인 35조 8,608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 다음 국가 채무 변제 목적의 신규 국채 발행액이 31.7%인 32조 5,562억 원, 재정 적자에 따른 적자 국채 발행이 24.8%인 25조 4,462억 원, 국방비 5.2%인 5조 3,133억 원 등이었습니다. 일본은 복합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확장적 재정금융 정책을 실시하여 국가 부채가 2009년에 GDP 대비 100%, 2012년에 1,000조 원을 초과하여 GDP 대비 228.7%, 2014년 235.8%, 2017년 234.5%, 2019년 237.4%로 증가했습니다. 아무튼 일본 경제는 1991년 이후 2012년까지 약 20년간 잃어버린 세월이 되었고, 아베노믹스가 추진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8년간에도 크게 성공을 못하여 일각에서는 잃어버린 30년의 세월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일본이 망해가는 이유를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여 237%나 되어 세계 최고로 높은 데다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둘째, 2000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일본 경제에 큰 피해를 주었으며 매년 후쿠시마 폐기물 처리에 정부 예산이 상당액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매년 폭풍과 지진 등 다른 자연재해 복구 비용도 많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초고령 사회로 진입되어 인구가 점차 감소하고 특히 젊은 청년층의 인구수가 크게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민 인구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 넷째, 과거 잘 나가던 전자산업이나 반도체 산업, ICT 산업이 우리나라에 밀려서 경쟁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내수가 부진하고 디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며 노동 생산성 증가율이 낮아서 급속히 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내년도 개최될 도쿄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지 못하면 더욱 부채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째,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토 침략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가 없는 비윤리성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신뢰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일본은 위안부 문제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일은 주변 국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 프로그래밍을 행동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1970년 12월 7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의 제2차 세계대전 유대인 희생자 위령탑 앞에서 독일 총리가 무릎을 꿇고 사죄를 했습니다. 그날 세계 언론은 무릎을 꿇는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독일은 후세들에게 히틀러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이 이렇게 망해 간다고 해도 향후 2년 내지 3년 내에 국가 부도를 맞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일부 유튜브 방송은 일본이 곧 국가 부도 내지 망할 것이라고 방송하는데 그렇게 쉽게 국가 부도가 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일본이 국가 부도나 쉽게 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기축통화국입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EU 등은 기축통화국이고 우리나라는 비기축통화국이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 개방경제국가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국제적으로 국가신용 등급에 철저히 대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SDR 바스켓에 들어있어서 엔화가 기축통화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 아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영국과 일본, EU, 스위스, 캐나다 등 5개 국가와 무제한 통화 스와프 거래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엔화의 선호도가 원화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국제거래에서도 원화보다는 엔화가 당연히 더 많이 사용되며 우리나라가 부채를 갚으려고 원화를 찍어내면 심각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며 상대적으로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일본과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게 만들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둘째, 일본은 국가 부채가 엔화 부채이고 우리는 외화 부채입니다. 일본은 국가 부채가 많아도 대부분 채권자는 일본 은행이나 일본 금융기관, 일본 국민입니다. 일본은 천문학적 국가 부채에도 일본 경제가 버티는 것은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국가 부채의 대부분은 일본 은행과 금융당국, 일본 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한국 등은 국가 부채의 상당수를 외국에서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은 자국 금융기관이 약 9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셋째, 일본의 외환 보유고는 세계 2위로 1조 4천억 달러가 있습니다. 2020년 1월 기준 외환 보유고 순위는 중국이 1위로 3조 956억 달러, 일본이 2위로 1조 3,713억 달러, 3위는 스위스 8,466억 달러, 4위 러시아 5,575억 달러, 5위 사우디아라비아 4,892억 달러, 6위 대만 4,781억 달러, 7위 인도 4,612억 달러, 8위 홍콩 4,342억 달러, 한국이 9위로 4,075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넷째, 일본은 경상수지가 계속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경제는 2000년대 중반 이후 수출 및 무역 의존도가 높아졌는데 무역 의존도의 상승이 곧바로 무역수지 흑자로 연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일본의 무역수지는 2011년에서 2015년 동안 5년간 적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1963년 이후 무려 48년 만에 겪는 무역 적자였습니다. 이후 2016년에서 2017년에 잠시 흑자폭이 늘어나는 듯 했지만은 2018년의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으로 또다시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는 항상 흑자를 기록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소득수지 흑자였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1차 소득수지는 고용자 보수, 직접 투자와 정권 투자에 의한 배당금, 이자 등의 수입이고 제2차 소득 수지는 무상자금, 기부, 정려 등으로 구성됩니다.
고도 성장기 이후 무역수지 흑자는 항상 소득수지 흑자를 압도해 왔지만 2005년에 처음으로 소득수지 흑자가 무역수지 흑자를 앞질렀고 이후 현재까지 그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역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2011년 이후 경상수지 흑자는 이른바 해외에서 벌어들이는 1차 소득수지를 통한 수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참고로 경상수지는 상품수지와 서비스수지, 소득수지, 경상이전수지 등을 합한 것입니다. 경상수지에서 무역수지 또는 상품수지라는 이름으로 표시되는 것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상품수지는 수출 상품이 수입업자에게 인도됐는지 여부가 기준이고, 무역수지는 수출 상품이 세관을 통과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여기서 서비스 수지는 외국과의 서비스 거래 결과 벌어들인 돈과 지급한 돈의 수지차를 말하며, 소득 수지는 배당금과 이자 지급 등 투자 소득의 수지차를 말합니다. 경상 이전 수지는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가 보내오는 송금이나 해외 종교기관이나 자선단체로부터 오는 기부금과 구호 물자, 무상 원조 등에 관한 수지이고, 이것들을 모두 합한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본의 경상수지는 계속 흑자를 내고 있는데, 2000년 1306억 9047만 달러의 흑자를 냈고, 2015년 1364억 7180만 달러, 2018년 1747억 1868만 달러의 흑자를 냈습니다. 2015년 이후부터는 보는 소득 수지에서 많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째, 최근 들어 계속 해외 직접 투자액이 증가해 왔고 대외 순자산이 세계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개선된 영업이익을 바탕으로 국내 신규 투자와 임금 인상 대신에 선택한 것은 해외 직접 투자를 통한 해외 생산 거점의 확대였습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 그래프를 보면은 해외 직접 투자가 2000년대 중반부터 증가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로 한 차례 감소한 뒤 2018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해외 직접 투자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해외 직접 투자는 주식 자본이 대부분이었던 반면에 2013년 이후에는 주식 자본의 증가와 함께 수익의 재투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12년 아베노믹스가 실시된 이후에는 이러한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2013년부터는 엔저에도 불구하고 해외 직접 투자가 늘었습니다. 축소된 국내 투자 기회를 피해서 중국, 미국은 물론 아세안을 중심으로 그린필드 투자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본 기업들의 해외 자회사들은 해외에서 발생한 이익을 현지의 생산시설에 재투자하거나 보유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아베노믹스 실시 이후 일본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는 아시아, 북미, 유럽의 세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시아 중에서도 중국의 비중은 대체로 감소하는 추세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아시아 신흥시장이나 아세안의 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의 투자 건수가 늘어나는데, 이는 중국의 생산 거점이 아세안으로 분산 투자되고 있다는 사실과도 부합하는 내용입니다. 아시아 지역의 직접 투자가 생산 비용을 고려한 선택이었다면 북미와 유럽의 직접 투자는 조금 성격을 달리합니다. 이 지역에 진출한 일본 기업들의 투자 동기는 생산 비용이 아니라 현지의 시장성이 더 크게 작용했습니다. 즉 현지 생산, 현지 판매를 목표로 북미와 유럽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해외 생산 비율은 거의 해마다 증가하여 2017년에는 일본 제조기업 전체가 생산하는 제품의 25% 이상을 해외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75% 이상의 기업이 해외에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아베노믹스 이후 확연히 늘어난 소득 수지의 40% 정도는 이렇게 대외 직접 투자에서 발생한 소득이 국내로 들어오면서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소득 수지는 다시금 해외로 재투자되면서 일본은 현재 전 세계에서 대외 순자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2019년 말 기준 일본의 대외 순자산은 364.5조 엔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년 대비 6.8% 증가한 규모로 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대외 순자산은 일본 정부와 기업, 개인이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서 해외 투자가 등이 일본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뺀 것입니다. 이로써 일본은 29년째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독일 299.8조 엔, 3위는 중국으로 231.8조 엔이었습니다. 이어 홍콩 170.6조 엔, 노르웨이 108.8조 엔, 캐나다 84.7조 엔 등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째, 한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일본의 CDS 프리미엄이 타 국가보다 낮다는 것입니다. CDS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의 약자로 신용부도 스왑이라고 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채권의 부도 위험을 피할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의 하나입니다. 여기서 프리미엄이라는 말을 붙인 CDS 프리미엄은 부도 위험을 제3자에게 넘기는 데 따른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CDS 프리미엄을 리보를 기준금리로 해서 중거 자산의 부도 위험에 따라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됩니다. 구체적으로 CDS 프리미엄은 계약 기간 동안 연간 단위로 지불되는 수수료로 보장 금액에 대한 BP, 즉 베이시스 포인트로 표시가 됩니다. 베이시스 포인트는 0.01%를 의미합니다. CDS 프리미엄이라는 수수료는 해당 채권의 부도 확률이 높으면 비싸고 반대로 낮으면 싸집니다. CDS 프리미엄의 수치를 보면은 국가와 기업의 부도 확률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표는 국가별 국채 5년물 CDS 프리미엄 가격과 미국의 대표 신용평가기관인 S&P가 각국에 부여한 국가 신용도를 나타낸 표입니다. 베네수엘라의 CDS 프리미엄은 무려 72,150.20 bp이고 신용등급이 SD로 Selective Default, 즉 선택적 디폴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하 등급, 즉 D 디폴트보다 겨우 한 단계 높은 망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베네수엘라보다 약간 나은 수준이지만 상당히 위험한 단계입니다. 이처럼 CDS 프리미엄 가격과 국가 신용도를 바탕으로 해당 국가가 어떤 상태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은 신용 등급 A 플러스 단계이고 CDS 프리미엄이 17.10인데 중국은 35.71, 우리나라는 23.21, 미국은 18.20보다도 더 낮습니다. 일본은 국가 부도 위험 가능성이 그만큼 더 낮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이 쉽게 망하지 않는다고 해서 일본 경제가 견실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이 세계 최고의 국가 부채를 기록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정부의 경제 정책 내지 구조 개혁의 실패입니다. 특히 일본 경제가 심각한 이유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여
고령화 인구가 많아 활력이 떨어지는 데다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내수가 부진하며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낮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최근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2015년 1.2%, 2016년 0.6%, 2017년 1.9%, 2018년 0.8%, 2019년 0.7%를 보였고 IMF 경제 전망에 따른다면 올해는 마이너스 5.8%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과 비슷하게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빠르고 젊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서 사회 복지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 재정마저 위험해지면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일부 유튜브 방송에서 이야기한 대로 일본이 곧 망하거나 이른바 2, 3년 내에 국가 부도를 맞이할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시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한 것은 최근 일본 경제가 큰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 지금까지 계속 적자를 보였던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데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경제가 모든 부문에서 일본을 확실하게 추월해 주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